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수진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들어서는 입문으로 좀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나 아니면 그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 방법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 혹은 알고 있었던 내용을 좀 이렇게 리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니움, 그래서 재간, 재능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이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돼서 엔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계나 장치를 뜻하게 됐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어떤 최신의 기술을 다루게 되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단어도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를 상대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컴퓨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춘 하나의 그 기계가 우리가 그 기계에게 질문을 어떻게 던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는가 하는 일종의 기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었나를 좀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명의 이제 과학자 이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제 유명한 분들이죠. 일단 첫 번째로 이 뉴런이라고 하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뉴런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머릿속 안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인데, 이러한 뉴런 개념을 처음 제안한 선구자로 우리가 워렌 맥컬럭과 월터 피츠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개념이 나온 게 1943년도였는데요. 되게 좀 특이한 거, 워렌은 신경생리학자였고 월터 피츠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 과학자가 지금의 인공지능, 현대의 인공지능의 어떠한 모델을 만든 초기 아이디어를 낸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하나의 수학적으로 개념 정리한 과학자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1943년도에 나왔던 거고요. 앨런 튜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도 우리 많이 봤고, 암호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죠. 이제 앨런 튜링을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무생물인 기계가 과연 인간처럼, 그러니까 생물처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철학적 그 질문을 던진 과학자고, 또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의 우리가 인간의 그 사고 체계와 유사한 인공지능의 기술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이름이 바로 프랭크 로젠블렛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1943년도에 워렌과 이 월터 피츠가 생각해낸 초기의 그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현을 한 과학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적인 어떤 그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신경망을 구현해본 과학자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구현하게 된 게 바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데요. 좀 이제 시기를 이렇게 좀 많이 건너뛰어서 아마 제프리 힌튼이라고 여러분들은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탔기 때문에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 1986년도에 제프리 힌튼과 또 얀 루큰과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이러한 멀티레이어 다층 신경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그것이 속도를 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AI라고 하는 그 기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AI,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에 지금의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해서 그 결과를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이제 CNN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이 CN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시각 패턴의 인식을 위한 신경망 모델입니다. 1989년에 얀 루큰이라고 하는, 당시 얀 루큰은 AT&T 벨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던 사람인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초로
기계가 숫자를 인식해내는 이제 그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곡 연산으로 지역적인 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제 뭐 관련한 이제 이 공학 관련한 분들은 이 합성곡 연산이라는 그 단어가 생소하지 않을 텐데 이제 관련하지 않는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은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픽셀 바이 픽셀로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행렬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숫자가 좀 크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진 않죠. 가장 특징적인 것만 우리 뇌 속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 컴퓨터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산을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컨볼루셔널 신경망 모델을 얀 로쿤이 만들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량의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시킨 최초의 모델을 우리가 르넷5, 즉 5가 붙은 건 그 신경망이 이제 5층, 물론 7개 층으로 그렇게 파악하는 연구자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5개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신경망 층이 그래서 르넷5가 1998년도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좀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의 이제 각 픽셀에 있던 부분들을 이제 훑어가면서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특징을 찾는데 이 연산하는 방법과 이 방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픽셀과 픽셀 사이들의 어떤 연관 관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적인 어떤 구조를 이 컴퓨터가 이해하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얼룩말이라는 걸 궁극적으로 알아차리는 건 이제 마지막 단에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그 특징들이 조합되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저 말이랑 얼룩말을 인식하는 저 이미지가 좀 공간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픽셀들이 정보가 좀 공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컴퓨터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제 제가 커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있을 땐 커피고 이쪽에 있을 때는 뭐 홍차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공간 관계, 그러니까 공간 구조를 컴퓨터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한 것이 CNN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바로 가중치인데요. 자, 그 가중치를 공간들이 서로 공유를 한다라는 거죠. 뭐 차원 축소니 뭐 여러 가지 위치 불변성인 이제 이런 설명들은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 딥러닝 모델이 이제 널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그 특징,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있는 객체가 고양이인가 뭐 강아지인가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하나의 그 객체의 부분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발달해서 이제는 하나의 이미지에 다양한 객체가 들어가 있어도 그 객체를 한 번에 병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까지 얻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연구자의 노력도 있었지만 당연히 컴퓨팅 파워도 맥을 같이 했던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대량의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것을 학습할 수 있는 것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라고 하는 하나의 경진 대회였는데 이 경진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그러한 모델을 개발하는가를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이 경진대회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신경망 구조가 향상된 결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분류를 단순한 분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한 이미지 안에 다양한 객체, 즉 오브젝트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결과를 이 알렉스넷이 냈었고 퍼포먼스가 가장 알렉스넷이 좋았다라는 이제 2012년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이 뭐 구글넷, 이미지넷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제 그러한 모델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객체를 인식하는 건 사실은 눈이라고 하는 그 시각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죠. 근데 이제 사람은 이해를 한다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이 무엇이라고 내가 이해하는 데까지 단 0.1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계는 일단은 카메라라고 하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일단 제일 처음엔 퍼시브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퍼셉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차린 게 레코그니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이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사실 컴퓨터는 기계는 이제 순차적으로 모델이 진화 발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스넷은 이 객체의 오류율을 25.8%에서 16.4% 되게 작은 수치 같지만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단초와 방법을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되게 고무적인 AI의 역사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렬 처리를 한다는 건 사실상 GPU의 발전도,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발전도 당연히 큰 역할을 했고요. 이제 좀 많이 점프를 해서 이 기술에서 이제 우리가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보면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아, 고양이다 또는 뭐 풀밭 위에서 뛰는 점프하는 고양이다라고 바로 인식을 할 것입니다. 자, 그거는 우리의 뇌가 가장 중요하고 연관성 있는 정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던 거죠. 우리의 뇌의 그 기능이. 자, 그런데 이제 컴퓨터 기계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모든 장면을 세세히 보지 않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집중하는 바로 인간의 뇌 구조의 능력과 같은 것을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로 이제 만들고 그 만든 아이디어를 수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정의 내린 그 수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 구현한 결과물로 컴퓨터가 마치 인간이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듯이 리액션을,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만 취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알고리즘은 작성되고 모델은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중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 메커니즘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에게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했을 때 그 이미지 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보시면 약간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데 바로 그거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인간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대로. 자, 오른쪽에 있는 흑백 이미지는 기계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와 캡션을 줬을 때 그 지금 밑줄 친 그 단어에만 집중해서 이 기계가 이해하는 그래서 해당 단어가 의미하는 부분에 정확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오기 전에 제가 건너뛰었다고 말씀드린 그 RNN, 다시 말하면 순환식경망이라는 이 모델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아까 CNN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 있는 모델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들어갔을 때 정보의 이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텍스트라든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데이터는 연이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들어왔던 정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극복한 하나의 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텍스트, 즉 문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 컨텍스트의 사람도 그렇죠. 맥락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한 것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억을 동등하게 기억하지 않고 연관성 있는 기억만을 이제 뽑아내서 구조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초기 모델은 순환 구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 지금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은 그 완전 연결 계층만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좀 이 RNN과는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2017년도에 소개가 됐고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CNN 얘기하면서 어떤 시각 처리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다면 2017년 이후부터는 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해라고 하는 건 이제 기계 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번역이나 질의응답이나 언어 생성 등 자연어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구글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번역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번역 버튼을 누르면 번역이 됐었죠. 그런데
쓸 수 없는 번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번역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좀 계속 웃음이 나오게끔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챗봇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는 챗봇이라고 해도 이제 기계가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응대를 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이제 이런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인코더와 디코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인코딩은 보시는 것처럼 입력하는 입력값에 대해서 이제 인코딩을 한다, 번역을 한다고 하면 나는 한국인이다. 그러면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 아키텍처를 거치게 되면 이제 그게 I'm Korean 뭐 이렇게 영어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서의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그 LLM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과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어 모델이 됐던 아니면 생성형 모델이 됐던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는 AI는 사람과 같이 무언가 질문하는 것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에 피드백을 주는, 리액션을 하는 또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생성 모델을 그냥 생성 모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전체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전체 모델이 이렇게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너러티브 모델이라서 우리가 뭐 생성형 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좀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는 굉장히 명시적인 어떤 밀도를 갖고 있는 모델이고요. 하나는 이제 명시적이진 않지만 암묵적인.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PX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바로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probability의 P를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데이터들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을 때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에 응하는 답을 주는가에 따라서 이제 명시적인 것은 이 확률이 계산되어 있는 어떤 그 구조를 결과가 나오는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implicit density로 표현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어떤 그 계산값으로 확률 계산값이라기보다 거기 안에서의 샘플링,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의 어떤 그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이 이렇게 분파가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이 둘 다, 그러니까 뭐 자연어 쪽이든 아니면 이미지 생성이든 다 생성형 모델인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걔네에서 좀 더 발전해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축으로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달리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챗 GPT나 아니면 클로드는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VAE, 그러니까 이 디퓨전 모델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챗 GPT가 됐던 아니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됐던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제가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입력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음성이 될 수도 있겠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한 입력값을 기계가 사람의 지능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얘가 이해를 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과를 내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 뭐 학습 과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챗 GPT나 클로드나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왔는가? 자, 그거는 바로 우리 인간은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이해라는 과정을 거치죠. 기계도 마찬가지로 전후 맥락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CNN에서 시작해서 뭐 RNN 다 거쳤는데 왜 그렇다면 사람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가? 바로 제일
위에 이제 윗단에서 제가 표현됐던 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것에 100%가 아니라 그 중에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7, 80%가 맞다라고 생각을 기계가 판단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확률 하에 주는 답이 잘못되었을 때 혹은 이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겐이나 디퓨전이나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나 요 세 가지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결과를 줄 수 있도록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묶음을 한 건데요. 보면은 하이 퀄리티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품질 샘플 생성 능력이 바로 겐과 디퓨전 모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겐과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샘플링을 하는 것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팅 파워에 영향을 당연히 받기도 하지만 그 구조상 어떻게 했을 때 더 퍼포먼스가, 그러니까 속도에 있어서 퍼포먼스가 좋을지 아니면 그 퀄리티에 있어서 퍼포먼스 좋을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생성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확률 분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 교수자 교육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는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이유가, 모든 지금 시점은 모든 영역에서 이 AI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어떤 분야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라면 상대적으로 경쟁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좀 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전공에 상관없이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시각 이미지 쪽에서 이제 이러한 AI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할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에서 아마 지우는 그 기능은 웬만해서는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좀 오래된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아마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인페인팅 기술은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일단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속도감도 있었을 거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컴퓨팅 파워, 즉 다시 말하면 굳이 연산 시간이죠.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도 불구하고 굳이 뭐 이러한 기술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관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꽤 25년 전, 한 30년 전에 나온 기술인데 이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기술에 관해서는 뭐 이거 예시를 듣지 않아도 많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주차장 들어갈 때 거의 사람이 없고 다 그 기계가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번호판을 숫자를 인식하는 기술은 아까 2012년 엠니스트 소개해 드렸지만 그 기술이 아니라 트레디션, 그러니까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식으로도 구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구현을 해서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돈을 받는 게 더 저렴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반대로 기계한테 그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스캐닝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소개하는 많은 기술들이 다 그렇습니다. 없었던 기술은 아닙니다.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도 저해상도 이미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카메라나 이런 걸 사진 찍었을 때 확대하면 이렇게 픽셀이 보이는 걸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이즈는 이만한데 그것을 담고 있는 이미지 정보는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이제 픽셀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어떤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마치 픽셀이 굉장히 많은 고해상도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선명하고 좀 더 뚜렷하고 그다음에 컬러도 되게 컬러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러한 기술도 사실상
뭐 2,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의 방식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연산을 해낼 수 있고 결과도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뭐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해준다 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기술이 일반화되지는 않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학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텐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병증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의사는 이제 매 눈으로 병증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의사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동안에 10만 장의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면 그만큼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텐데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컴퓨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이 컴퓨터 기계가 좀 더 정확도 높은 수준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론적 근거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이제 다 레이블을 라벨링 해야 되는데 그 라벨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컴퓨터 스스로가 기계가 물론 이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병증을 진단하려면 아직까지는 사람의 손을 많이 타야 된다는 게 이제 현장에서의 일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되게 정보가 적은데 불구하고 아까 슈퍼 레졸루션과 이제 개념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들 다 수집하지 못했을 때 이 증강 기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좀 더 많은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예시를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이미지는 3차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화면 안에서는 2D로 다 모든 이미지를 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3차원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보면은 3차원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면의 이미지 정보가 다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3D 모델을 그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생성이라는 표현을 썼죠. 없는 그 부분의 정보를 생성해서 마치 이 3차원의 정보가 모두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모델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산업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의 그 뷰만을 가지고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이 360도로 생성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즉 다시 말해서 미디어라든지 이미지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기록을 하는 것과 아주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제 그게 가능한 이제 기술적인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데이터들이 어떤 그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기계가 특징을 잘 잡아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VAE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 값으로 출력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뭐하러 들어간 이미지와 나오는 이미지가 똑같은데 굳이 이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입력한 값이 인코딩이 되고 그것이 다시 잠재 변수라는 것을 통해서 디코딩이 돼서 다시 원복이 됐을 때 그 과정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단은 말 그대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입력한 값이 출력한 값으로 그대로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기계가 이러한 과정을 잡고 학습을 해서 그 학습하는 과정 안에서 파라미터를 찾아 나가면서 다시 원복되는 그 과정을 학습하라고 한 것이 바로 오토 인코더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즉 그 변분 오토 인코더가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재 변수 안에서의 그 많은 데이터 안에서 확률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즉 다시 말하면 원래 오토 인코더는 입력한 값에서 그냥 출력한 것으로 정확히 출력하도록만 학습이 됐다면 입력은 했는데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 입력한 값에 준하는 결과물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좀 확장돼서 설계된 것이 바로 VAE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모델 때부터 이제 새로운 데이터, 즉 우리가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계가 컴퓨터가 갖추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그 새로운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VA 말고도 아까 겐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좀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겐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어떤 초상화를 그려서 그게 이 실제로 6억인가에 팔렸어요. 그래서 그 팔렸기 때문에 이제 신문지상에 7, 8년 전에 물론 지금은 이 컴퓨터가 생성해내는 건 너무 별일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는 기계가 그림을 특히나 사람 얼굴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 놀랐던 거죠. 이제 그 이미지의 그 방법이 바로 이 겐이었습니다. 이제 생성할 수 있는 모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VA나 이런 겐이나 거기에서 좀 더 확장돼서 바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세상에 나온 거죠. 우리가 보통 잉크 같은 경우 이렇게 물에 딱 떨어뜨리면 게 확 퍼지죠. 물리적인 작용으로 이제 그게 퍼지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이름을 디퓨전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를 그냥 무작위 노이즈를 계속 추가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픽셀이니까 노이즈를 추가하면 이제 이렇게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가 되죠. 이 노이즈를 다시 이제 역 과정을 통해서 디노이징,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노이즈를 계속해서 이제 제거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합니다. 컴퓨터는 기계는 입력값에서 노이즈 이건 사실상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죠. 그냥 픽셀에다가 값을 계속 추가해가지고 연산을 해서 점점으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원래 입력했던 그 이미지로 만들어내려면 얘도 기계도 컴퓨터도 꽤나 골치가 아팠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모델을. 그렇게 해서 디노이징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이미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얘는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확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에 이미지를 입력하든 아니면 텍스트를 입력하든 아니면 어떤 동영상을 업로드하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입력하는 값에 대해서 얘가 그것에 준하는 나름에는 준하는 결과물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그 개념이 바로 멀티 모달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건 말하는 음성의 모드가 있는 거고요. 자, 이미지는 이미지의 모드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멀티 모달리티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화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작곡가는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런 것처럼 기계가 일단은 동일한 모드로 얘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았다면 마치 사람과 같이 다양한 형태, 모드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간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을 인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기능을 기계가 갖게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기계가 컴퓨터가 좀 더 인간의 뜻과 의지에 부합하게 이해를 그러니까 알아차리게끔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능력이 바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학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인풋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한 값에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학도가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마다 이 70억 인구의 요구사항이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소통하는 건 언어지 않습니까? 텍스트.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유저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는 기술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플랫폼은 멀티모달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줄 수 있도록 응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모달 학습을 통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tek스트를 입력했을 때 비디오를 생성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3차원의 어떤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또는 음악으로 출력하거나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금은 그 인터넷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이렇게 입력만 하면 그거에 관련한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MS 워드라든지 뭐 우리가 정말 자주 만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런 문서 작성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파워포인트 그런 거 작성하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마도 지금의 저희들의 학생들 또는 지금 이제 태어나서 뭐 초등학교 가는 친구들은 그러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보다는 아마도 이런 생성형 능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익숙하고 더 친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기반이 되는 제가 아주 간단하고 짧게 소개했던 그런 모델들을 기반으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바로 저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료 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이 만나는 어떤 기능들이 있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확산 모델은 조건부 분포 모델링이 또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논문에 나와 있는 이미지예요. 모델이 그러니까 이러한 알고리즘이 다 모여서 하나의 모델이 완성이 되고 그 모델이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델이 개발이 된 거긴 한데 이제 그 모델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변천 발전사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달리 3까지 나왔나요? 이제 달리 2에 처음에 달리라고 하는 이러한 AI, 오픈 AI가 개발을 한 거죠.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하나의 그 텍스트에 준하는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화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내용이라든지 문장을 줬을 때 각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아마도 결과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다양하다라는 거는 표현이 다양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술이죠, 기술. 그리는 기술이 다 기능이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렸는가 안 그렸는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소통의 그 미디엄으로 매개로 이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컴퓨터는 달리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 너무 완벽하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미지 특히 요즘에 얼마 전부터 이미지 생성을 엄청 잘한다고 이제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제미나이가 그 제미나이가 만든 그 그림을 우리는 이제 한눈에 다 알지 않습니까? 요새 미디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논문에서도 실제로 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도 오픈 AI가 처음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부차적인 문제고 첫 번째는 우리가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입력값을 가지고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시각적 표현, 즉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되게 상당히 놀라운 기술이었던 거죠. 거기도 놀라운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소라라고 하는 모델이 소개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렇게 프롬프트에 어떠한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한 대로 바로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산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생성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잠깐 어떤 재미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소라는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자, 베오3가 나왔을 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동영상만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음성까지도 이제 같이 탑재가 돼서 생성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카메라 무빙 스타일까지 프롬프트로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저 부분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다룰 것이냐 하는 이제 기술에 해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만드는 그러한 업체들은 굉장히 이제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근간이 되는 모델들을 그 자체 개발 그 회사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미 오픈되어 있는 오픈 모델을 가지고 자기네가 그 안에서 이제 튜닝을 해서 만들어서 상업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개발하는 사람보다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회사들이 나온다는 건 기술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 이거는 저 너무 큰데요. 자, 이 그 R&B 힙합 장르의 어떤 그런 음악인데 보면은 남성 보컬이 랩을 하고 여성이 이제 노래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그리고 뭐 연주하는 거나 뭐 악기도 되게 다양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장르나 스타일이나 분위기나 악기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구글 리서치가 이렇게 어떤 문화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다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돈이 직접적으로 산업계에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분야라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 AI가 다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가지고도 사운드가 지금 잘 안 되실 텐데 자 이거는 파블로 피카소를 보여줬더니 기계가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폭력과 혼돈 이 이미지를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다 조작 생성이 가능. 조작이라는 표현이 좀 좋은 그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는데 어쨌든 조작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시각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 우리 일상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NLP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LLM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이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와 인간 언어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이고 음성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수단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NLP 안에서의 LLM은 이제 한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방대한 텍스트 및 코드 저장소에 대한 엄격한 학습을 거쳐서 단어와 구문 간의 복잡한 통계적 관계를 그렇게 구성한 모델인데요. 자, 여기에서 엄격한 학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속어라든지 듣지 말아야 될 내용 혹은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도 계속해서 생성합니다. 뭐 인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아이들을 학습을 시켰을 때 그런 비속어라든지 나쁜 짓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LLM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게 정제하고 그 다음에 그 규칙에 준하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LLM은 문맥에 맞는 어떤 그런 텍스트를 잘 생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를 통해서 경험을 되게 짧지만 되게 압축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나는 A라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그 리액션을 잘하고는 있지만 들어보면 내용이 없는 것 같이 느끼실 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챗GPT나 제미나이도 그러한 리액션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좀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규모 언어 모델도 아까 비전에서 제가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의 그 기술로도 우리는 이미 숫자를 감지할 수 있었고 뭐 이미지도 확장시킬 수 있었고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대규모 언어 모델도 사실은 일라이자라고 하는 1967년에 그러니까 기계랑 소통을 하는 건데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언어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라이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제 오픈 AI 챗 GPT, 아까 GPT-3 지금 5까지 나왔죠. 최초의 챗봇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일라자 이름이에요. 챗봇인데 굉장히 기능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 안에서만 대답을 하는 그러한 챗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트랜스포머의 그 아키텍처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LLM의 발전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됐었던 거고 그 안에는 바로 이 문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도 소통을 할 때 우리가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서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계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구조,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갖춰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장 내의 단어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크게 향상된 게 바로 트랜스포머 모델로 가능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의미적으로 일관성 있는 텍스트를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내용을 강의를 해도 늘 똑같지 않은데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사람보다는 좀 더 일관성을 갖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수천억 개의 텍스트와 코드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 세트로 사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튜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그 사용자에 맞춰서 컴퓨터가 반응할 수 있게끔 점점 더 그렇게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챗 GPT라든지 계속 일관되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내가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정보를 기반으로 어떠한 답을 줍니다. 그게 내가 입력한 정보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정보가 어딘가에 유출이 된다거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건 그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문맥을 가지고 얘가 계속해서 나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 정보를 마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어디다 기억하고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체감을 할 뿐이지 실제로 시스템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술로 이것이 가능한 거고요. 제가 요거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텍스트로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점점 더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 인식하는 AI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과 AI 어플리케이션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LLM의 작동 방식을 아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LLM 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인터넷에서 방대한 텍스트와 코드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사람이 작성 광범위한 콘텐츠로 구성이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정제 과정을 거쳐서 수집이 돼서 제공을 하고 있고, 사전 학습 단계에서는 다음 단어 예측하는 방법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단어와 구문 사이의 통계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통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제가 확률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적법하게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높은 확률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문법이나 구문 그리고 문맥 파악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그러한 특정 어떤 이 작업에 맞춰서 이 LLM의 미세 조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생성 관련 원하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향상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문장에서 주어진 단어의 앞뒤 단어를 고려해서 일관성 있고 문맥에 맞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나 클로드랑 소통을 할 때 내가 하는 얘기를 너무나 좀 거친 표현으로 개떡같이 내가 입력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제 결과를 주죠. 미세 조정을 통해서 LLM은 광범위한 작업에 적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에 답하고 사람과 같은 텍스트를 생성해서 언어를 번역하고 문서를 요약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도 딥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스럽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배포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항상 그 피드백에 대한 요청이 있는데, 그럴 때 친절하게 피드백을 작성해 주면 바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제가 LLM의 작동 방식의 요약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모든 알고리즘의 개발 단계의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 AI라고 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어떤 플롯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우리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때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죠. 오픈 AI가 만든 챗 GPT라든지 아니면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제미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 급부상한 회사죠. 클로드라고 하는 플랫폼의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여러분들 설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로드도 그렇고 챗 GPT도 그런가? 요새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인스톨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크롬이나 오페라라든지 그러니까 그 웹 접속하는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모양새까지 갖춰서 자기네만의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플러스 이 AI 기능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퍼플렉스티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설치를 하면 AI 기능만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웹 브라우징 하는 기능까지 그건 이제 자기네들이 점령을 하겠다는 이제 서로의 이제 그런 나름의 전략이겠죠. 뿐만 아니라 딥시크나 그록이나 라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마누스라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이러한 LLM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하는 이러한 그 플랫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속속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러한 그 프로그램도 개발자들이 추구하는 그 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웹브라우저도 여러분들 크롬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엣지를 사용하는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제 없어졌죠. 오페라를 사용하는지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웹브라우저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좀 궁합이 맞는다는 웹브라우저가 있었을 겁니다. 뭐 그냥 익숙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마찬가지로 이 LLM 모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니즈, 요구사항과 좀 부합하는 그러한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이제 초반에는 사용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유료 서비스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경험을 하실 거고 요새 얼마 전까지도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이러한 생성 모델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부정행위를 많이 하죠. 예,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교양 코딩 수업에서는 좀 적발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이제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LLM 모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하는 구조를 점점 파괴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처음부터 초등학교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나는 친구들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태스크를 딱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입력합니다.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생각을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LLM이 하도록 자꾸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AI 모델에게 주는 입력 텍스트 전체를 그러니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라든지 우리가 업로드 음성이라든지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 전체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AI에게 주는 하나의 주문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역할도 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입력하는 입력값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이제 얻도록 유도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테크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로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요청 그리고 이 모델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그 답을 줄 때 그 답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란 걸 제대로 해야 되겠고 또 정보도 내가 제대로 줘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챗GPT라고 그냥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챗GPT를 사용할 때
아마도 일반인들은 그런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뭐 광화문에 A라는 뭐 식당 뭐 주소를 알려줘 했는데 엉뚱한 주소를 줬다든지 뭐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줬다라고 굉장히 좀 흥분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만났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확도가 높지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내가 어떤 정보를 줬지만 그 나의 질문과 정보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기에는 오래된 연식이 된 데이터 학습 결과이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 안에서의 그 대답을 하고자 하다 보니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결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는가? 그거는 인간 피드백을 포함하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자, 사용되는 모델 유형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수신한 후에 텍스트, 인베딩, 코드, 이미지, 동사, 음악 등을 이제 생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문제가 아니기도 한 코드 생성까지도 이제 이 챗 GPT가 잘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도 코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제는 작성하기보다는 생성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성되어진 그 코드가 내가 작성한 것보다 더 잘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그 안에서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얘가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학생이 잘 알아차리고 자기가 수정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건 마치 저희가 학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봤을 때 학생들은 오답을 썼지만 교수자는 오답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정답으로 교정하죠. 이제 그런 능력이 학생들에게 갖춰져 있을 때는 코드를 생성하게끔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생성을 하지 않고 주로 작성을 잘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생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AI 언어 모델로부터 출력을 얻기 위해서 입력을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AI와 인간 사이의 어떤 효과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소통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결과를 잘 생성하도록 이 친구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설계는 잘 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그 잘 설계된 것에 부합하게 어떤 입력값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설계는 잘 되어 있지만 그 출력값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생성형 AI 모델이 단순한 것부터 고도로 기술적인 것까지 광범위한 쿼리를 더 잘하고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사용자가 잘 입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광범위한 쿼리라는 건 말 그대로 질문을 넣는 건데요. 그게 단순하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쿼리를 입력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이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찾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도의 어떤 정보 지식까지 또는 주식 같은 값을 추론하는 미래 아직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 혹은 아직 만나지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날씨라든지 그러니까 일상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다양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입력을 하는 것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학습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이 있는데요. 프롬프트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AI에게 입력하는 입력값 전체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토큰은 텍스트를 처리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이제 제가 예시를 오른쪽에 썼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롬프트에게 내가 이러한 문장을 주고 네가 마치 영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장의 오류를 찾아줘 라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전체가 프롬프트 입력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토큰은 텍스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처음에는
문자, 그러니까 이니셜 하나,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처리를 했다면 지금의 AI는 이것을 하나의 토큰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이 처리하는 단위가 좀 크면 클수록 문장이라든지 문단이라든지 이걸 좀 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그 최소한의 처리 단위가 의미상으로 깨지는, 그러니까 뭔가 오해를 사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최소의 단위로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그렇게 구조상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토큰, 그러니까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지금의 이 토큰 전체, 그러니까 입력값과 처리값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우르는 것을 이 컨텍스트, 그 최대의 길이를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값과 입력을 했을 때 저렇게 출력하는, 이제 찾아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 코드가 틀렸다라고 이게 나오는 출력까지 하나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그러니까 피드백, 제가 피드백, 출력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확한 전문 용어로는 컴플리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컴플리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는 시스템 프롬프트 또는 유저 프롬프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AI, 그러니까 이제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AI에게 하나의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이라든지 그 AI가 뭔가 그 컴플리션을 주기에는 어떠한 성격, 그 다음에 이제 규칙 같은 것을 정의를 내리는 어떤 초기 설정이 바로 이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준 거죠. 당신은 고객 상담원이라는 역할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그 피드백을 줄 때, 컴플리션을 줄 때 존댓말을 사용하고, 이런 성격과 어떠한 역할을 주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저 프롬프트도 정의화 내리는 것을 우리가 또 유저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자, 인스트럭션은 사실 뭐 지시사항이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AI에게 주는 구체적인 어떤 지시,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핀포인트 하듯이 질문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컴플리션을 AI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부터 얻으려면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는 게 시스템 프롬프트, 뭐 유저 프롬프트, 인스트럭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한글로 표현했지만 영어의 그 뉘앙스가 다르고 한국어의 뉘앙스가 다르고, 이러한 어떤 표현법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 배경, 그런 백그라운드를 다 갖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역마다 또 다를 수 있죠.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아닌데도 서울, 뭐 전라도, 경상도 이게 뉘앙스가 다 틀린 것처럼, 자, 그러한 어떤 정보를 명확하게 AI한테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용어를 좀 소개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델의 뭐 알고리즘에서 뭐 제로샷, 퓨샷 뭐 이런 모델 이름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 그 아이디어에서 이제 나온 어떤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로샷은 어떤 예시를 주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하게 지시를 하는, 예시 없이 지시를 하는 것을 이제 제로샷 기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예시가 없으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뭔가 처리를 한 후에 대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직관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복잡한 태스크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퓨샷도 사실은 얘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시를 던져주고 마치 이렇게 하듯이 대답을 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제로샷보다는 출력에 있어서 정확도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통제하는 제약 조건을 주는 거니까 얘가 컴플리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제약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점은 이러한 어떤 그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토큰에 대한 소모도 증가합니다. 사실상 이 AI 시스템이 그 회사들마다 정책이 달라서 어디는 토큰 수당 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는 뭐 사용 횟수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는 이제 에너지 소비에 따라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일률적으로 비교해 갖고 사용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학교로부터 뭐 돈을 더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런 AI 시스템은
결국에는 입력값에 대해서 그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로샷 같이 뭔가 예시사항을 주지 않고 내가 이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애가 결과를 내준다면 그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결과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COT, Chain of Thought라고 하는 거는 단계별로 사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에게 단계별로 사고 과정을 이제 보여주라고 이제 예시를 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료 같은 것을 찾다가 이 자료가 믿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그 레퍼런스를 반드시 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를 다 챗GPT가 달아줬는데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른 제목인데 같은 레퍼런스를 아마 보셨던 것도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사고 과정을 요청을 해도 사실상 우리 인간이 사고하는 그 과정대로 결과를 꼭 주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COT라고 하는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건 바로 얘가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추론과 그 추론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서 정확도는 크게 향상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신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논리적인 단계도 표현상으로의 논리성을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 결과물의 논리적인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롤 프롬프팅도 사실상 뭐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거랑 좀 유사한 그 기법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페르소나로 이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과 그리고 그 전문적인 것을 갖추는 표현법을 사용하도록 자 그렇게 프롬프팅을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결과물을 내놓을 때 있어서의 마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파라미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델 파라미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템퍼리처, 뭐 TOP, 맥스 토큰, 스톱 시퀀스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끔 이제 나름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기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스톱 시퀀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내가 샵을 3개를 쓰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고 내가 미리 시스템에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입력을 했을 때 시스템은 알아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내가 어떤 입력값을 입력하든 내가 원하는 포맷,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만든 포맷에 맞춰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 AI 시스템도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은 맞는데 그 자동화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화를 내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 고급 개념의 용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고급 개념의 용어지만 너무 많이 쓰고 있죠. 할루시네이션은 너무 미디어에서 처음부터 AI 시스템이 나올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거짓 정보를 생성해서 그 주는 것을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지금은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그 피드백의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인데 세종대왕이 맥컴퓨터를 몇 년도에 개발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뭐 1400 몇 년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대왕과 맥컴퓨터? 이거 시대가 너무 다른데라고 딱 그 단어를 듣자마자 인지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확률 게임으로 세종대왕에 대한 정보와 맥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합으로 이제 결과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 시스템은 입력을 하면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다든지 그 당시 맥은 뭐 그런 시스템은 컴퓨팅은 없었다든지 뭐 아니면 지금의 맥컴퓨터가 개발될 때 세종대왕은 살아있지 않다든지 그라운딩은 사실 기반의 응답을 유도하는 하나의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라그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 하나의 모델이고 기법인데 실제로 우리가 검색과 검색을 통해서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회사 휴가 정책이 뭐야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검색 기능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검색 기능까지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검색 기능까지 탑재하지 않았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의 회사 정책, 뭐 A라는 회사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노출돼서 학습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줬다면, 지금은 검색 기능이 붙어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챗 GPT나 크롬에서 또 AI 모드가 이렇게 그 섹션의 메뉴에 지금 들어가 있죠. 아마도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 혹은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의 정보 데이터만 입력을 해도 정확하게 그 정보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이제 라그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모델이 장착이 되면서 이 검색 기능,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웹브라우저에서 구글링이라고 표현을 했죠. 구글링 또는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검색 기능에 플러스 생성하는 기능까지 같이 탑재가 돼서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나름의 정확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얼마나 잘 활용을 해야 남들보다도 좀 더 짧은 시간,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90% 이상 단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처리 능력을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느 부분은 굉장히 탐구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죠. 각자의 분야에서. 그랬을 때 나의 창의성이 그냥 혼자 즐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공유하고 인증을 받으려면 그 창의성에 충분한 레퍼런스가 붙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경험해 보셔야 아시겠지만 그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모으는 데만 해도 굉장히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이제 요게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이죠. 스탠포드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 그 잡을 못 얻었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지금 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공론화되고 있고, 이제 컴퓨터 공학과는 이제 차장될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 자,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AI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시스템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AI 시스템은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이제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다 AI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과 도구로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잡이 생겼죠. 직업이 생겼는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이 한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도 유망하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3, 40년 전만 해도 영어를 아주 잘하면 전공이 무엇이었던 간에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하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느 분야에서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하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특별히 돈을 더 주면서 고용을 하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 역량이 다른 프롬프팅을 하는 사람보다 뛰어나다면 당연히 고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중요한데,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기본 디폴트고요. 각자의 그 전공의 산업별 역량과 지식을 쌓으라고 계속 추천합니다. 물론 저희 과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도구고 방법이고, 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기술로 저희는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기술로 가고 있고, 그 표현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만드는 기술자는 또 따로 있는데, 그 기술자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하면 한 0.5명만
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발휘된 기술력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고민을 해야 지금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이 아니라 제가 처음 이 교육을 시작할 때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할 수는 없었지만 동영상을 보셔도 좋고 뭐도 좋고 말씀을 권해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 바로 소프트 스킬과 도메인 지식은 우리 다 모두 갖고 있는 거니까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 시스템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 또는 다른 어떤 플랫폼이 오더라도 그 기반이 AI가 됐을 때 그 플랫폼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스킬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플랫폼이든 세상에 나왔다, 구글에 떴다 하면 매뉴얼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사이트는 다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약간 UI나 UX 디자인이 너무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약간 몇 번 클릭만 하면 아, 이거 이런 거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뉴얼을 잘 숙지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소프트 스킬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견고하고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습관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학생들, 지금의 20대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역량을 키워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입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 기술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